예, 현대문학사 중간고사 이후에 수업입니다. 한 가지 공지를 먼저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기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공지해 두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주목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듯이 올해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조지훈 시인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조지훈 탄생 100주년 기념 주간을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기념 주간을 설정하고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민족문화연구원, 이 민족문화연구원 조지훈 선생이 소장도 지내고 당시에는 연구소였으니까 민족문화연구의 를 개척한 그런 업적도 있으십니다. 박물관, 도서관, 박물관에서는 전시회를 하고 도서관에서는 조지훈 열람실을 새로 개관하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기념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공지한 내용은 이 고려대학교에서 설정한 기념 주간 이전에 10월 16일 조지훈 시인의 고향이 영양군인데요. 여기 오타가 좀 있습니다. 영양군청과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공동 주최해서 조지훈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영양군에서요. 그래서 이 행사 안내와 포스터와 유튜브 생방송 동영상을 다운로드해서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포럼의 내용을 생생하게 경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스트도 나와 있고요. 발표자 네 분의 발표자 그리고 토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여기 조지훈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 풀 영상 다운로드 링크 이것을 클릭하면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요. 중간고사까지의 진도 범위는 서정주, 한용운, 김종삼 3명의 시인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한 현대시의 작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3명의 시인들로 한국 현대문학사, 현대시가 다 압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유형별로 살펴봤고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의 진도는 현대 비평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세 사람인데요. 김기림, 임하, 박영철입니다. 김기림은 모더니즘 시론을 비평을 대표하고 임하는 리얼리즘
실론 혹은 비평을 대표하고 박용철은 전통 서정시를 대표하는 문해사조, 모더니즘, 리얼리즘은 문해사조적 개념인데 전통 서정시 하는 것은 문해사조가 아니죠. 다른 명칭인데요. 문해사조로 그것을 설명한다면 낭만주의, 그리고 상징주의, 유미주의 이런 문해사조들이 이 전통 서정시와 연관되는 그런 문해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이러한 경향이 시뿐만 아니라 소설을 포함한 문학 전반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고 전개되었는데 순수로 보면 전통 서정시가 더 먼저 발생을 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낭만주의, 상징주의, 유미주의 같은 문해사조가 한국에 수용되면서 1910년대 혹은 그 이전부터 이러한 유형은 형성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역시 1925년에 한국 문단에 결성된 카프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카프 이전에도 경향파 문학이라고 해서 사회 목적의식을 가진 문학 작품을 쓰는 시인과 작가들이 있었지만 사회주의 문학운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카프라는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1925년입니다. 바로 그 1925년 카프 결성을 기점으로 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어떤 목적, 사회운동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면서 문학운동을 했던 단체에 소속된 시인, 작가, 비평가들이 있었죠. 이들이 주로 리얼리즘이라는 문해사조의 영향을 받고 특히 리얼리즘 중에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 리얼리즘도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모더니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광범위한데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 특히 소련 같은 곳에서 먼저 그러한 문해 강령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문학과 예술을 일종의 당에서 지침을 내세워서 창작을 하게 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그 이마가 바로 이 리얼리즘 비평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로 보면은 지금 이 논문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이 순서의 역순으로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림이 1930년대 초에 한국에서 모더니즘 시 운동이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25년에 결성된 카프로 인해서 이 사회주의 문학 운동이 펼쳐진 이후에 30년대 초에 순수 문학들이 다시 발생하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회적 어떤 맥락도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하죠. 문학 정책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펼치면서 어느 정도 문화 혹은 문학과 예술 영역에서 숨통을 트여주니까 정치적 카프가 탄압을 당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소위 말하는 순수 문학이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모더니즘이라는 문해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특히 시인들을 중심으로 모더니즘 시운동이 펼쳐지고 그것의 이론적 비평가로서 이론적 뭐라고 할까요? 주도를 한 사람이 김기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현대 비평에서 지금 뭐 90년대까지 3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혹은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한국 현대 문학의 유파가
경합이라고 할 수 있고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1930년대였던 것입니다. 이전부터 있어왔던 전통 서정시 그리고 25년부터 발전해온 리얼리즘 문학의 모더니즘 문학이 그래서 형성이 되면서 이 세계의 문학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고 유파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 현대문학의 큰 세 가지 흐름이 30년대 초에 정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 현대문학사를 공부하는 과목에서 특히 이제 현대비평이라는 또 세부 장르 속에서 많은 비평가들이 한국 현대비평가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 비평가들이 많지만 이 세 사람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대비평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비평가를 공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김기림, 이마, 박용철의 비평을 공부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30년대에 이 세 사람이 경쟁하면서 서로 변별성을 가지면서 어떤 문학 비평적인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90년대까지도 큰 흐름을 이루고 있었고 90년대 이후 지금 2010년대인데 상당히 이제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학적 경향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 다양한 현상들, 문학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이 최근에 2010년대에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페미니즘 이런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통 서정시, 리얼리즘, 모더니즘 시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는 포착이 안 되는 뭔가 새로운 경향으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적어도 혹은 뭐 더 좁혀서 80년대까지는 이 세 가지 큰 흐름이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지금 새로운 복잡 다양한 문학적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지금 2010년대 현재까지도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문학적 경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김기림, 이마, 박용철을 중심으로 현대비평의 역사를, 현대비평사를 공부하는 어떤 필요성, 그죠? 타당성,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문학사라고 하는 이 과목 속에서 이제 현대시사, 현대비평사, 이걸 중심으로 지금 다시 세부 장르로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세 명의 시인, 세 명의 비평가를 공부하고 있죠. 소설이 빠졌지만 이제 주로 시와 비평을 중심으로 이번 한 학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재에서 우리 진도 범위는 순서가 김기림, 이마, 박용철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1부인데요. 이 이제 서론에 여러 가지 연구 목적 및 대상,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그리고 2장에서는 연구 관점 및 방법론의 모색. 자, 우리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우리 차례에, 교재의 차례에 일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린에 또 지금 이 일부의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서론에 연구 목적 및 대상,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이것이 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이 서론과
본론에 앞서서 이 2장, 3장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 및 대상 혹은 방법,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이런 챕터들이, 이런 절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2장과 3장이 이제 이 전체 김기림, 이마, 박용철을 같이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이 논문에서 중요한 방법론에 해당됩니다. 구조적 연구의 방법, 그 다음에 문학 비평 연구의 좌표 설정, 근대성의 개념과 근대문학의 범주 설정. 자, 이것이 이제 이 세 비평가를 함께 하나의 좌표 속에서, 왜냐하면 지금 전통서정시, 리얼리즘시, 모더니즘시를 대표하는 박용철, 이마, 김기림을 한 자리에서 지금 비교하는 거니까 그 특성을, 문학 비평의 특성을 각각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모더니즘, 리얼리즘만 해도 굉장히 대립적인, 그래서 경쟁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입장을, 문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걸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어느 한편의 편애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한쪽은 자꾸 과대평가하게 되고, 한쪽은 자꾸 가소평가하게 되고, 한쪽은 자꾸 비판하고 한쪽은 칭송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연구의 객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전통서정시를 대표하는 그 전통서정시의 시론을, 비평을 대표하는 박용철을 또 같이 비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방법이 중요한데, 구조적 연구를 통해서 이 세 비평가의 비평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고요. 구조적이라는 것이 이번 학기 우리 공부하는 이제 현대 시나 현대 비평을 연구하는 내 나름의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복잡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제 구조주의 혹은 구조적 연구의 기본 개념은 부분을 전체의 와의 연관성 속에서 부분을 연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과 부분성 사이의 객관적인 고려를 통해서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구조적 연구, 이 논문에서의 구조적 연구는 통시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공시적인 연구입니다. 원래 구조주의라고 하는 학문 방법론은 통시적인 관점보다는 공시적인 관점을 채택하거든요. 공시적이란 말은 같은 시간대에 놓고 연구 대상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구조적 연구는 일단은 1930년대라고 하는 역사적 시기를 놓고 그 안에서 김기림, 이마, 박용철이 서로 경쟁하면서 문학 비평을, 문학적 입장을 가지고 문학 비평을 발표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연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기림만 연구하거나 이마만 연구하거나 박용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각각을 연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전체 속에서 부분에 해당되는 김기림과 이마와 박용철을 상호 연관하면서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적 연구로 전체와 부분을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하면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평가가 가능해지죠. 또 구조적 연구란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세 명의 비평가를 동등한 자격을, 그리고 균등한 가치로 평가한다는 뜻은 좀 넓은 의미의 구조적 연구고요. 좀 좁은 의미의 구조적 연구는 작품의
내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구조주의 연구는요. 즉 작품 바깥에서 작품을 보는 거, 외재 비평, 외재 비평이라 그러죠. 이 내재 비평, 작품의 구성 요소 속에서 치밀하게 연구하는 거. 구조주의 연구는, 구조적 연구는 내재 연구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긴기림의 비평을 내재적으로 연구하고, 그 긴기림 비평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내적 속성, 그죠? 내적 특성, 뭐 시대적 특성이라든지 역사적 관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외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재적으로 작품의,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를, 이건 지금 현재는 시, 소설이 아니라 비평이니까 비평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긴기림의 비평을 연구하는 거. 이마도 마찬가지로 내재적 관점으로 비평 연구하고, 박영철도 내재적 관점으로 연구한다는 게 1차적인 구조적 연구의 뭡니까? 의미고요. 두 번째는 30년대라고 하는 같은 시간대 속에서 이 긴기림, 이마, 박영철을 관계성을 비교하면서 연구한다. 이게 두 번째 의미의 구조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연구라는 이 말이, 그죠?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교재에도 다 서술되어 있고, 하지만 이걸 압축해서 그냥 아주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은 이해해야 이 논문 전체가 어떤 방법론으로 연구되고 있거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교재 본문을 다 이 1장도 같이 읽어보고 2장도 읽어보고 3장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바로 긴기림 비평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마 비평, 박영철 비평, 그리고 우리가 이 부교재에 이들의 비평을 다 다시 수록해 놓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걸 읽을 겁니다. 부교재에 있는 이 긴기림, 이마, 박영철의 30년대에 발표한 비평문들, 이걸 직접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이 비평문을 실제로 읽어보는 거, 시를 서정주, 한용운, 김종삼의 시를 공부할 때는 그 시가 짧기 때문에 이 교재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스크린에도 띄워져 있고 이러니까요. 따로 우리가 부교재를 별로 활용을 안 했는데, 물론 여기에 전문이, 교재의 전문이, 시의 전문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는 여기, 그죠? 다시 부교재에 수록해 나왔죠. 이제는 부교재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직도 이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출력을 해서 보는 것이 훨씬 공부, 메모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냥 스크린에 이 부교재 띄워놓고 계속 눈으로만 보는 사람, 학생들 좀 출력해서 이제 공부 좀 더 적극적으로 메모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방법론으로 첫 번째 구조적 연구가 그렇고요. 자, 미리 얘기하면 이 논문은 구조적 연구를 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 결론에 가면 이게 바로 상관성이라는 거니까 30년대라는 문학 장 속에서 한국 현대문학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필드, 공간의 개념이고 요즘 학술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장이라고 하는 거. 이 30년대 한국 현대문학의 장에서 이 세 명의 비평가들이 실론을 펼쳤는데 그것이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는가. 이것이 5장이고요. 결론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요. 구조적 연구를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는 계보적 연구를 하겠다라고 앞으로 연구의 뭡니까? 계획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크게 보면요. 뭐 그런 얘기만 적은 건 아니지만 이 결론에 많은 걸 적었지만
지금 서론과 본론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다 총정리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앞으로 이 연구가 끝나면 이 연구 이후의 연구는 이제 구조적 연구와 계보적 연구를 결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계보적 연구는 뭘까요? 조금 전에 구조적 연구는 통시적 연구가 아니라 공시적 연구라 그랬죠. 30년대, 왜 30년대를 포착했습니까? 내가 주목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국 현대문학사의 큰 세 가지 물줄기인 전통서정시, 모더니즘시, 리얼리즘시, 모더니즘시가 형성된 게, 이 세 개의 유파가 형성된 게 30년대이기 때문에. 물론 그전부터 전통서정시가 있었고 20년대에 리얼리즘시가 있었지만 모더니즘시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유파가 공존하게 된 것은 30년대니까. 딱 그 30년대를 그죠? 공시적으로 구조적으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적 연구는 이제 공시적 연구니까 통시적 연구와 결합이 될 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시적 연구는 바로 뭐예요? 계보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자, 금방 이제 우리 수강생들 중에는 벌써 짐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계보일까요? 이 세 가지 계보입니다. 박영철 비평의 계보, 이마 비평의 계보, 김기림 비평의 계보가 한국 현대문학 비평사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기림 비평에 속하는 리얼리즘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뭐 그 이후에도 50년대에도 등장하고 60년대 등장하고 70년대, 80년대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유파가 한국 현대문학사의 큰 물줄기를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모더니즘 시인도 등장하고 모더니즘 소설가도 등장하고 모더니즘 비평가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유파를 혹은 계보를 세 가지로 설정하는 것은 도식적인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연구를 세부적으로 진행할 때는 그 도식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죠? 그 선입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치밀한 객관적 연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무를 세밀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크게 조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보적 연구를 할 때 이 세 가지 큰 계보 속에서 통시적 연구, 이제 역사적으로 시가 어떻게, 뭐 리얼리즘 시가 어떻게 한국 현대 시사에서 전개되어 왔는지, 전통 서정시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되는지, 어찌 보면 이 계보적 연구의 시작점에, 시초에 현대 비평사로 따지면 이 세 명이 있는 셈입니다. 김기림, 이마, 박영철이 있는 셈입니다. 자, 그 구조적 연구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계보적 연구로 이어진다. 물론 이 논문 속에서는 계보적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쓴 그 연구서 중에 제목이 현대문학의 구조와 계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재는 그 책은 아니고요. 이 책은 이제 그 이전에 써진 책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내 그 연구의 방향이, 초점이 크게 보면 이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구조적 연구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엔 계보적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 두 개가 결합이 될 때 좀 더 한국 현대문학사를 큰 틀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고, 이제 물론 개별 연구를 할 때는 뭐 어떤 시인을 연구한다든지, 그죠? 김종삼 시인을 연구한다든지, 또 어떤 비평가를 연구한다, 김환태 비평가를 연구한다든지, 뭐 최근에 이제 논문이 아니라 이제 평론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최근에 시인이나 소설가나 비평가를 또 평론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도 이 구조와 계보, 한국 현대문학사의 구조와 계보, 이걸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으면, 그죠? 도움이 되겠죠. 그냥 부분에, 그죠? 집중해서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것만 하다 보면 뭐예요? 좁아지죠. 시야가 좁아지죠. 그것도 하고 전체적인 시야도, 큰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구조적 연구를 설명한 것입니다.
문학 비평 연구의 좌표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교재가 있는 사람은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자, 교재가 없는 사람은 스크린을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방법론 중에 두 번째 이제 방법론인데, 첫 번째는 구조적 연구고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좌표 설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기림, 임합, 박영철의 비평을 하나의 좌표 속에서 위치, 어떤 위상을 지금 점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수학으로 따지면 가로축, 세로축 해가지고, 그죠? 좌표축을 설정하는 것인데,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비평론들, 혹은 문학론, 비평을 연구하거나 문학을 연구하는 큰 틀의 이론적 입장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들부터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게 야콥슨,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프랑스 구조주의 문학 연구로, 문학 이론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로만 야콥슨이라는 이 이론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 논문이 언어학과 시학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학은 시를 연구하는 학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시는 문학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고전적인 책이 있는데, 그때 시도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문학의 개념에서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이렇게 5개로 장르가, 문학의 장르가 세분되어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는 시, 이게 문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로부터 문학이 출발해서 그 안에서 뭡니까? 서사시는 결국 중세 로망스, 그리고 기사도 소설 같은 걸 거쳐가지고 근대 소설이라는 장르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는 시로부터 그러니까 발생을 해서 역사적으로 전개되면서 근대 이후의 소설이라는 장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시 중에서 서사시, 극시가 이제 희곡이 된 것이고요. 서사시가 지금, 서정시가 지금의 시가 된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때 시에 대한 학문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으로 번역하면 이건 문학 이론입니다. 언어학과 문학 이런 뜻입니다. 시학이란 게. 그래서 이 유명한 글에서 문학 연구를 언어학적 관점으로, 이때 언어학은 소시리의 언어학입니다. 즉 현대 구조주의 언어학입니다. 구조 언어학. 그래서 이러한 아주 도식을 만들어내죠.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지시 기능, 시적 기능, 친교 기능, 메타 언어적 기능. 이때 시적 기능, 이것이 이제 바로 시의 이론에 속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그런 뜻인데, 굉장히 일반론적인 포괄적인 어떤 발신자는 시인이 되겠고 수신자는 독자나 비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시적 기능이 발휘되는 것은 메시지를 통해서. 자, 아주 일반론적인 문학과 언어학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이건 아주 기본적인 도식이지만 야콥슨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현대 문학 이론에, 특히 구조주의 이론에 기초를 형성하죠. 이걸 참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에이브럼스의 유명한 이제 네 가지 문학론인데요. 작품을 중심으로 우주와 예술가와 청중이 이런 관계를 맺는다. 이랬을 때 어떤 문학 이론이든 이 네 가지 문학론에 속한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게 바로 작품과 우주는 여기 꼭 우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에 해당됩니다. 현실, 환경이죠. 또는 세계라고도 얘기합니다. 혹은 역사라고도 얘기하고요. 사회 현실, 역사, 자연, 현실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세계, 보통 우리가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작품과 세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문학 작품이 사회 혹은 역사의 소산이다. 그죠? 시대의 소산이다. 그 맞는 말이죠. 그죠? 춘향전이 조선시대라고 하는, 그죠?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문화적 이런 환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죠. 춘향전은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할 수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건 모방론, 문학 연구 혹은 문학론의 좌표로 따지면 모방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작가 혹은 시인, 예술가와 작품 간의 관계에서는 표현론, 시인이 작품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청중과의 관계에서는 작품이 이미 형성된 이후에 뭐예요? 독자나 비평가가 이걸 읽죠. 이거는 수용론이죠. 그죠? 이 수용론을 보통 효용론 그럽니다.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가. 감동을 준다. 대표적인 것이죠. 재미를 준다. 이게 문학의 효용론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학에 대한 이론이든 혹은 비평이든 작품 자체를 다른 거하고의 관계보다는 작품 자체에 집중해서 문학을 이론화하는 거, 이건 존재론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이 생기는 거죠. 모방론, 표현론, 효용론, 존재론. 이게 이제 에이브럼스가 큰 틀에서 만들어낸 문학 논의입니다. 문학론의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카타르시스, 이게 뭐예요? 연극을 보는데 특히 비극 작품을 보면, 그죠? 그 당시에는 비극이 최고의, 그죠? 문학 장르였죠. 비극을 보는 관객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정을 이입해요. 어디에? 그 주인공이나 그 무대의 사건에 동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을 받아서, 그죠?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카타르시스. 원래 카타르시스의 어원은 설사 이런 뜻이니까 속에 들어있는 안 좋은 어떤 내용물이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배출이죠. 설사도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이 편해지고 감정이 편안해지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해소가 된다는 뜻이죠. 카타르시스. 그죠? 그럼 그거는 이 네 가지 문학론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효용론이죠. 효용론.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죠. 카타르시스. 물론 창작하는 시인이나 예술가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죠. 그죠?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억눌려왔던 어떤 뭡니까? 내적 억압이나 갈등이나 감정이 폭발하면서 창작을 통해서 이걸 성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는 것은 이 작가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독자의 카타르시스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효용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문학 이론이든 문학론이든 이 네 가지 범주 속에 어느 하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에이브럼스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살펴보는 것은 폴 헤르나디의 좌표 설정입니다. 폴 헤르나디. 자, 이렇게 좀 복잡한데, 조금 복잡하죠? 조금 전에 지금 이 순차적으로 세 가지 지금 기존에 이미 잘 알려진 지금 좌표를 내가
일단 참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죠. 대부분 연구자들은 그냥 활용하죠. 기존에 있는 이 좌표들을. 근데 나는 이제 좀 더 정교한 좌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존의 좌표들을 뭡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 나름대로 문학론의 좌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갈수록 조금씩 복잡해지죠. 가장 단순한 차원에서 복잡한 과정으로 갑니다. 지금 세 번째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야콥슨. 두 번째 에이브럼스. 세 번째 헤르나디. 자, 이게 뭐 꼭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학을 연구하거나 문학을 비평하거나 할 때는 예술을 연구하거나 할 때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니까 우리 수강생들도 이번 기회에 그냥 알아두면 좋겠죠. 자, 역시 작품이 중심축에 있고요. 작가와 시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작가나 시인과 독자의 관계입니다. 그럼 요게 지금 가장 기본 축이겠죠. 이 기본 축은 에이브럼스도 이걸 그대로, 그죠? 기본 축을 하고 있고,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작가가 있고 작품이 있고 독자가 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더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작가는 동기의 원천으로서의 세계, 그죠? 작가는 혼자서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 혹은 여기 세계, 아까 에이브럼스가 본 그 뭐에 속하는 거예요? 우주에 속하는 겁니다. 세계. 근데 에이브럼스는 이걸 마치 각각이 분리된 것처럼 그 각 영역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작가 이전에 이미 세계가 있죠. 세계 속에서 작가가, 그죠? 활동하면서 작품을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원천에 있는 것은 세계고 그 안에서 다시 도전을 세계의 이걸 우리는 현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사회 현실로부터 도전을 받아서 작가가 작품을 썼고 그 작품이 독자에게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시 세계에 영향을 주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도표를 지금 그린 것입니다. 누가? 헤르나디라는 사람이요. 자, 그랬을 때 이 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작품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자, 화살표를 잘 보면 됩니다. 이게 기저에 있는 거예요. 기저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원천이 시작돼. 여기도 화살표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원천이 시작돼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 작품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시 작가와 독자와의 이런 관계, 이 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축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언어의 축입니다. 이 언어는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원천이 되는데 작가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이 언어란 건 원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작가가 개입하는, 작품에 개입하는 동시에 그 순간 언어도 이 작품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이 언어는 그러나 먼저 세계로부터 이게 선택되고 구성되어서 이 언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소설을 쓸 때, 시를 쓸 때 이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 작품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문열의 소설, 그죠? 사람의 아들은 작가가 작품을 쓰는 과정에서 이 세계로부터 선택되고 구성된 언어가 작품에 개입하는 거죠. 서정주가 시를 쓸 때도 그렇고요. 그게 이제 다 뭔가 차이를 가지고, 그죠? 작가의 개성, 시인의 상상력의 그 차별성을 가지고 다 이 작품이 다르게 형성되는 거죠. 우리는 이 작품을 중심으로 다시 이 작가의 상상력도 연구하고 그 시대의 언어도 연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 작품을 통해서 정보가, 그죠? 발생하고 이 정보가 다시 세계에 때로는 은폐되고 때로는 실현되는 이 과정으로 이 두 개의 방향으로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제 나는 이 세 가지 좌표만
문학론의 좌표를 참고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런 걸 그려봤어요. 보세요. 나도 비슷합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작품을 중심으로 세계와 작가의 관계가, 자, 이걸 세계가 우선하고 작가가 그 다음에 영향을 받아서 작가가 작품을 쓴다. 이렇게 본 것이 헤르나디죠. 순서가요. 나는 이 세계와 작가의 관계를 상호 관계로 본 것입니다. 조금 더 작가의 비중을, 그죠? 높이 평가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결합을 했습니까? 헤르나디는 언어의 축과 작가, 작품, 독자의 축을,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분리시켜 놨어요. 이해가 됩니까? 작품을 중심으로 세계와 작가가 작품을 쓰고 다시 독자가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 가로축하고, 세계로부터 언어가 발현되고 이 언어가 다시 작품을 통해서 정보가 은폐되거나 실현되는, 세계로 다시 실현되는 이 두 개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분리시켜 놨다는 겁니다. 헤르나디는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게 딱 분리되어 있지 않죠. 실제 실상은, 그래서 어찌 보면 헤르나디보다 이 그림은 더 단순한 그림 같지만, 그죠? 그림의 모습은 단순하지만 사실은 이게 더 실상을 잘 보여준다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계와 작가가 이미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언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인간을 대표하겠죠. 인간이 현실과 무관하게 언어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현실도 인간과 무관하게 언어를 발현시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헤르나디는 그렇게 두 개가 분리된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가로축, 세로축. 아까 그거 안 보여줘도 되겠죠? 세로축에서는 보세요. 작가나 독자 혹은 이 인간들의 영역과는 무관하게 언어가 발현되고 정보로 다시 세계에 기속되는 이 축을 새로 만들어냈는데,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 뭐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이게 더 실상에 맞죠. 작가와 세계 사이에서 언어가 발생하죠. 상호관계 속에서. 인간이 세계의 언어를, 그죠? 만들어내기도 하고, 세계가 인간에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기도 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 이것은 유동적으로, 역사적으로 변화를, 그죠? 그리고 이 어떤 작가냐에 따라서 또 그 작가가 속한 세계가 또 그 안에서도 더 구별될 수 있겠죠? 여러 복잡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죠? 이 작가와 세계. 그러나 이제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장 감명하게 압축해야 되잖아요. 그래 도식이 가능하니까. 그러면서도 실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하면서도 실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내가 볼 때는 헤르나디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럼 언어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작가와 세계 사이에 언어가 있고요. 그 상호작용 속에서 다시 작품이 생성되는데, 작품이 생성될 때 일방적으로 작가가 작품을 만든다. 아까 헤르나디는 그렇잖아요. 순수가 세계로부터 작가가 만들어지고 작가가 작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 상호작용 속에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다시 이 작가와 세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품의 언어가 실현될 때, 자, 이 언어와 이 언어는 그러나 같은 언어는 아니겠죠. 이때 언어와 이 언어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언어입니다. 작가와 세계 사이에서 형성된 거는요. 이때 언어는 작가가 개별적으로 작품화하는 그 구체적인 언어예요. 그죠? 이건 사회적 언어고 이거는 작품의 창작 속에서 구현되는 언어라고 봐야 됩니다. 단어는 똑같은 언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 그럼 이 작품은 다시 어떻게 해요? 독자와 세계 사이에 언어가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 작품이 언어를 그죠? 던져서 또 상호작용하죠. 작품도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작품도 일방적으로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헤르나디는 그 하살표를 보면 일방적인 방향만 가지고 있었죠. 어떤 방향? 자, 세계로부터 작가, 작품, 독자, 세계로. 세계로부터 언어, 작품, 정보, 다시 세계로. 그죠? 그래서 헤르나디 그림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단순한 그림 같지만 이게 더 실상을 잘 설명한다. 화살표를 잘 봐야 됩니다. 상호작용하고 이것도 작품도 상호작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만 가지고도 조금 뭐예요? 불충분하다. 더 정교한 문학론의 좌표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 좌표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김기림, 이마, 박용철의 비평을 이 구성요소, 문학 비평의 구성요소들 속에서 그죠? 각각의 특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 작가, 이 현실을 김기림은 이 세계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마다 현실을 보는 게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현실을 정치 경제적 현실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화적 현실을 현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영역, 이 요소,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죠. 구성 요소들이 문학론의 좌표를 만들어낼 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도표라고 본다면 문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럼 김기림은 이마는 작품을 어떻게 보느냐? 박용철은 작품을 어떻게 보느냐? 시인이나 작가를 이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용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다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좌표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설명이 이제 자세히 교재에는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나는 지금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과정을 거쳐서 이 그림을 내가 나름대로 좌표축으로 생각하는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좌표축입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그죠? 조금 전에 그 도식에 나왔던 요소들 속에서 이제 조금 설명이 덧붙였죠. 뭐예요? 요 세계라고 하는 걸 현실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이라고 했고요. 이 작가라고 하는 걸 창작 주체라고 했고 독자를 수용 주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주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창작 주체가 있고 수용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가 혹은 시인 혹은 독자라고 말하는 그 용어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창작 주체, 수용 주체, 현실했습니다. 작품도 그냥 작품이라 그러지 않고 작품의 구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 이제 달라진 건 뭡니까? 조금 전에 그 도식에서 이 도식으로 발전하면서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 이 테두리가 생겼죠? 이 테두리는 뭘 의미할까요? 자, 요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구조란 말을 썼어요. 작품의 구조가 있고 이 작품을 이 만들어지는 생산 관계의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요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 이 역학 관계는 생산 관계의 구조고요. 이 세 개의 역학 관계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수용 관계의 구조입니다. 이게 또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이건 생산이고 이건 수용입니다. 창작 주체고 수용 주체니까요. 자, 이랬을 때 이 테두리가 이렇게 작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죠. 그러나 작품이 이 두 개의 테두리를 연결해주는, 그죠? 매개가 되죠.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 그럼 왜 그 분리했을까? 생산관계의 구조와 수용관계의 구조는 시간과 공간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춘향전이 생산될 때하고 지금 우리가 춘향전을 읽을 때 독자의 현실은 완전히 다른 현실이죠.
조선시대의 시대적 현실과 지금 21세기 시대적 현실이 다른데 무엇이 이 두 개를 연결시켜줘요? 작품의 구조가 이 두 개를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작 주체를 말할 때는 생산관계의 구조 속에서 말해야 되고, 독자, 수용 주체의 특성을 말할 때는 수용관계의 구조에서 말해야 됩니다. 춘향전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춘향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조선시대였는데, 우리가 2020년에 이것을 읽는다고 했을 때 이 현실은 완전히 다른 현실이죠. 그런데요, 춘향전이 창작될 때의 현실, 조선시대의 현실을 이 작품이 잘 보여주기도 하겠죠. 이렇게 직접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창작 주체, 즉 소설가와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 매개 일을 거쳐서 작품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창작 주체와 현실이 상호작용한 게 첫 번째 매개 일이고, 두 번째 매개 이가 이 작품의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개 3이 먼저 있고요. 매개 4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요게 먼저 있는데, 매개 3이 먼저 있는데 거기에 이게 작용하는 겁니다.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 그림 속에서 또 뭐가 새로운 게 좀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매개 1과 2, 매개 3과 4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매개 1은 쉽게 얘기하면 작가가 그 당시 당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관계입니다. 이때 뭐가 형성될까요? 소위 말하는 세계관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혹은 이데올로기, 이념 같은 것도 형성돼요. 이마 같은 경우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문학 운동도 하고, 문학 창작, 시도 쓰고, 비평도 하고, 뭐 연극도 했죠. 뭐 이마는 팔방미인이니까. 그리고 실제 잘생겨가지고 당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문학사의 문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수업 시간에. 미남에 속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임화를 꼽고, 임화는 영화 배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백석을 꼽죠. 예. 그래서 연인들이 많았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추적해가지고, 그죠? 백석이 당시에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서 어디에 여행도 가고 만나고, 그런 얘기도 이제 다 전기 같은 데서는 다 추적해서 찾아내기도 하죠. 아무튼 자, 이 매개 1에서는 주로 인식적 매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계와, 작가가 이미 작품을 쓰기 전에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거나 이념을 가지거나, 그죠? 혹은 종교적 어떤, 그죠? 믿음을 가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여기에 다 속합니다. 그런데 이 매개인은 이 세계관을 토대로 작품을 만들어낼 때 어떤 것이 매개가 될까요? 주로 이건 언어적 매개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인식적 매개에 속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종교적 믿음도 있고, 그렇죠? 이념도 있고, 정치적 이념도 있고, 이데올로기도 있고, 그렇죠? 사상적 어떤 요소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다 여기에 1번에 속합니다. 2번은 그걸 토대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매개가 작동할까요? 언어적 매개가 작동합니다. 이때 언어적 매개는 역시 현실, 당시 창작 주체인 작가와 당대 현실, 춘향전을 썼을 때 그 조선시대 현실이 이 매개 2에, 이 언어에 다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 매개 1과 화살표 매개 2가 다 지금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지금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개 1과 매개 2가 그렇게 설명되면, 자, 이제 2-2, 2-를 지금 점선으로 그었어요.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그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자, 나는 조금 전에 지금 내가 이 도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존에 많이 연구되는, 연구자들이 많이 차용하고 활용하는 기존의
문학론의 좌표들을 내가 참고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이 다시가 바로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그 점선이죠. 여기 화살표가 있어야 되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지금 화살표가 빠졌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화살표가 들어있네요. 지금 스크린에는 요 화살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도 화살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선에도. 이게 바로 뭐예요? 표현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헤르나디가 얘기했던 표현론이에요.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투다시는 뭘까요? 현실이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모방론입니다. 내가 왜 이걸 점선으로 그었을까요? 헤르나디가 주장했던 이 다시 표현론이나 이 투다시 모방론은 실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이론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도표가 더 좀 실상에 맞고 헤르나디가 얘기했던 표현론도 모방론도 사실은 그 일방적으로 현실이 작품에 반영되거나 일방적으로 작가의 상상력이나 생각이나 그 감정이 작품에 구현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뭡니까? 일면적인 것이죠. 작가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현실이 작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이론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그죠? 단순한 이론인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좀 부족한 이론인 거죠. 내가 그린 것처럼 최소한 이렇게 작동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현실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 점선으로 그어놨습니다. 기존의 에이브럼스의 이론이 좀 불충분하다는 걸 말하고자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매개 3은 이 작품을 수용하는 독자가 이미 독자가 현실과 상호작용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매개 3을 갖고 있겠죠. 이것도 인식적인 매개입니다. 이것과 거의 유사하죠. 그러나 순서로 보면 1, 2, 3, 4죠. 인식적 매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죠? 종교적 신념이 생길 수도 있고 정치적 이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죠? 사상적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겠죠. 소위 말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매개 4가 작동을 해서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겠죠. 아니면 그 기존의 자기 세계관을 더 강화시키는 어떤 작품의 구조가 이 매개 4를 통해서, 이때도 언어적 매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개 1과 매개 3은 인식적 매개고 매개 2와 매개 4는 언어적 매개입니다. 지금 비평 신화 소설을 대상으로, 문학을 대상으로 지금 이 비평이라는 게 뭡니까? 이론을 펼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4-하고 4-도 있습니다. 4-, 4-. 역시 화살표가 있어야 됩니다. 화살표가 우리 교재에는 있습니다. 스크린은 지금 여기에 빠져 있지만 교재에 있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4와 4-는 뭘까요? 이게 바로 에이브럼스가 말한 뭐예요? 효용론입니다. 효용론. 작품이 독자에게 영향을 준다. 카타르시스도 여기에 속하죠. 작품이 현실에 영향을 준다. 그죠? 심지어는 사회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죠? 페미니즘 작품이 사회에, 그죠? 여성들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1982년생 김지영인가요? 그런 작품이 굉장히 많이 독자들에게 읽히고 영화화되고 하면서 사회의 어떤 그 페미니즘적 여성의 그 사회적 위치를 재조정하는데 이 현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독자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이게 효용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선으로 내가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학론의 좌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러한 그림 5를 지금 만들어내서 이걸 기본 연구의 좌표로 삼아서 여기에서
김기림, 이마, 박영철의 작품이 보는 작품 구조는 어떤 관점이고 창작 주체를 어떻게 보는지. 예를 들면 이마는 프롤레타리아 창작 주체, 즉 무산자 계급의 창작 주체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 운동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으로서의 문학을 주장하니까요. 그런데 박영철은요, 그게 낭만주의 문학론에서부터 왔겠지만 시인은 보통의 감정으로 시를 쓰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월한 감정, 탁월한 감정. 그게 바로 낭만주의 이론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영감입니다. 보통의 감정으로 시를 쓰는 것은 좋은 시가 아니죠. 영감이, 그 영감은 그런데 보통 사람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에서 주장하는 감정, 그건 보통의 감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어떤 주체를 생각해요? 천재. 천재란 것은 하늘이 재능을 준 거잖아요. 타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서정시에 그 영향을 주고 있는 낭만주의 그 이론에서는 시인이나 작가는 천재적인 개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마가 보는 창작 주체와 박영철이 보는 창작 주체는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요소, 이 현실을 보는 요소, 작품을 보는 요소, 독자를 보는 요소, 또 독자의 현실을 보는 요소, 매개 1, 매개 2, 매개 3, 매개 4를 다 뭐예요? 김기림은 김기림대로, 박영철은 박영철대로, 이마는 이마대로 다 정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연구 방법을 가지고 김기림, 이마, 박영철의 문학 비평을 정밀하게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연구예요? 구조적 연구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조적 연구가 첫 번째는 비평 문학의 내재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건 이제 주로 문학론 혹은 비평론의 내재적 요소겠죠. 시는 또 시의 구성 요소가 있고 소설은 소설의 구성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는 운율, 비유, 상징, 화자, 의조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죠. 내적 구성 요소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게 이제 시를 연구하는 구조적 연구고, 지금 비평은 비평가가 문학을 어떤 비평론적 관점에서 창작 주체와 현실과 작품과 수용 주체와 현실을 또 매개 1, 즉 이 세계관, 매개 2, 언어적 매개, 매개와 매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를 다 그죠? 분석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금까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문해사조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그냥 요약적으로 박영철은 전통 서정시를 대표하는 이론가고, 이마는 리얼리즘 비평을 대표하는 이론가고, 김기림은 모더니즘 비평을 대표하는 이론가다. 이렇게 그냥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요약하는 얘기지, 그걸로 그죠?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그 정도 얘기로 모더니즘이라는 문해사조 책을 보면 모더니즘의 여러 특성과 그 발생과 전개와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이미 문해사조 책을 보면요. 그걸 그냥 가지고 뭡니까? 김기림의 비평을 마치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해버린다든가, 이마의 비평을 리얼리즘이라는 그 이미 문해사조 나와 있는데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든 뭐 많은 리얼리즘의 요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 설명해버리고 이렇게 그동안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이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내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조적 연구라는 얘기를 하죠. 구조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문학 비평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주차 화요일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목요일 수업에서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